네, 할 말 많은 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와 평론가와 정치인의 쇼 팟캐스트 악예정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와. 왜 이렇게 우렁차세요, PD님? 아유, 김대원 씨가 안 계셔가지고요. 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악예정의 방고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오창석 평론가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에게 인사 좀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전에 또 우상호 의원님 참 오랜만에 뵈서 참 좋습니다. 영혼이 하나도 없죠. 네. 제 마음은 늘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봐서 좋다고 그랬잖아. 자주 보고 싶은 건 아니군요. 네. 자주 뵙고 싶은데 자주 뵐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셀럽이 되셔가지고 너무 전혀 그렇지 바쁩니다. 않습니다. 네. 어쨌든 땜빵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대범이 오빠가 지금 편도염이 걸려서 열이 거의 39도를 넘었대요. 그래서 지금 요양 중이어가지고 오늘 오창석 평론가님과 함께 악예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아닙니다. 네. 코로나는 아니죠. 코로나는 아니고 대범이 오빠가 사실 이제 저랑 좀 성급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박지희랑 같이 해봤자 좋을 게 없다. 이미지 나빠질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저한테 안 그래도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개그맨이네요. 확실히 웃기긴 웃기네요. 이런 걸로 지금 선을 그으려고 한다는 거 자체가. 네. 아니, 녹음실에 이렇게 하루살이가 제 그 주변에 하루살이란 말도 제 주변에 있는 건 하루살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창석 씨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뭐 장마가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지금 비가 오늘 녹음하는 날도 내리고 있는데 휴가 어디 다들 못 가시죠?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네. 아니, 주말 중에 하루를 제가 다른 팟캐스트를 녹음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다른 팀이랑 이렇게 좀 상의하기 좀 그렇고 요즘 사실 어디 가도 욕 먹어가지고요. 아니요. 좀 조심스럽게 어디 하는데요. 왜? 괜찮아요? 왜 욕 먹었지? 코로나 오창석 씨가 놀러 간다. 박지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많이 지금 내 고향 강원도는 오히려 관광이 더 늘었대요. 아, 그래요? 제주도도 지금 하루에 한 6만에 6만 5천. 피크를 칠 때는 10만인데 6만 5천이 꽤 가까이 가시는 편이지. 6만 표면 그 제가 조경태 의원과 맞붙었을 때 조경태 의원이 받았던 득표입니다. 오창석 씨 몇 표? 제가 한 2만 표. 2만 표도 많이 받았네요. 그래도 올 때마다 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당선의 기운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 기운 좀 받으려고. 기운을 좀 받아가려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김대범 씨가 항상 좋은 일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저희 좋은 일의 아이콘인데 오창석 씨는 어떻게 좋은 일? 차 산 거 자랑 좀 하세요. 차는 아직 구매를 안 했고 차를 구매할 예정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저희 부모님 세대로 돌아가서 신혼여행을 다 국내 여행으로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본인의 좋은 일과 무슨 상관이죠? 보이지 않는 결혼해요? 아니. 저는 아마 영혼 결혼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국내 예쁜 여행지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여행대학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국내 여행지로 소개해줬었는데 잘 안 먹혔어요.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외국으로 많이 나가셨는데 그게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다행이고 국내 여행지가 좀 많이 알려지면은 결국 이 코로나 무드가 해빙되면 다른 외국인들한테도 소개하기 좋거든요. 그렇지. 네,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에 곳곳이 알려지고 정치하려고 지금. 좋은 일은 우상호 의원님 오랜만에 뵙니까? 자주 안 봐서 좋잖아요. 자주 안 봐서. 오랜만에 봐서 좋은 거예요. 앞으로도 오랜만에 뵙고 싶다. 제 친구 박지희 씨가 참 그 스케줄을 바빴는데 오랜만에 좀 휴식을 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방송 들으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 우상호 TV와 팟빵 악예정 홍보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김대범 씨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을 하고 있는 관계로 대범한 이슈는 오창석 씨가 대신해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창석의 대범한 이슈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뭐 대범이 형이 빨리 쾌차하길 바라고 뭐 예전에 그 가수와 다르게 진실이었길 바랍니다. 네. 그 신정환 씨가 이제 댕결이라고 해서 사진이 많이 돌았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링겔 맞고 있는 사진을 보냈는데 그런 거 똑같아가지고 저희가 김댕기라고. 네, 허위 조작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아무래도 박지희 아나운서 얘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얘기를요? 예. 네. 그 녹음이 팟캐스트 청정구역에서 있었고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들었겠네. 예, 들었었죠. 들은 게 아니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싶어서 쓱 말을 뺐죠. 진짜 농담이고요. 이제 그 프로그램이 한 4년 됐었습니다. 제가 네. 낙선하고 나서 팟캐스트 이제 이동영 작가와 이제 박지희 아나운서와 저 3명 시작을 했다가 뭐 멤버가 여러 번 교체가 됐었습니다. 4년 동안 왔었던 한 2년 4년 동안 왔었고 200회를 넘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박지희 아나운서가 이제 다른 스케줄이 많아지면서 하차를 하고 오랜만에 게스트로 다시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회 특집으로 제가 나갔죠. 네, 박지희 아나운서에게 발언권을 좀 더 충분히 보장을 하고 또 요즘에 또 시사에 굉장히 능통해졌습니다. 방송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그랬는지는 돌려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본인의 의도와는 좀 무관하게 왜곡돼서 나갔던 부분이 좀 많다. 그래서 들으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를 포인트를 워딩만 따면은 또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 베이징 올림픽 때 9회 말쯤인가 그 강민호 선수가 포수를 보고 있다가 퇴장을 바로 당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볼을 잡았는데 로우 볼이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는 진가병 선배가 나와서 나중에 얘기했었는데 볼이에요 물어보지 않고 심판한테 볼이가 이렇게 따지는 듯한 말투였다. 똑같은 워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퇴장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워딩 뉘앙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게 워딩만 따이니까 뉘앙스가 전혀 안 담긴 거예요. 그래서 박지희 아나운서가 피해자의 마음을 좀 위로하는 측면에서 말했던 이 워딩이 오히려 정반대로 해석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지금까지 그게 지금까지 여파가 진행 중이고 박지희 아나운서가 오랫동안 또 했었던 방송국에서 정말 이런의 반론권 없이 또 바로 하차가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퇴직금도 못 받고. 네, 굉장히 네. 마음이 아픈 프리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상황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가슴 아팠고요. 그럼 그때는 피해자에 대한 여러 위로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워딩이 나왔구만요. 예, 그래서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했던 이 뉘앙스가 워딩을 따서 가서 4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다르게 사용돼 버리면서 뭐 반론권이라도 주거나 그 사람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그 중앙일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쭉 연달아 기사가 터지고 또 심지어 박지희 아나운서 뭐 개인 SNS에 들어가서 그동안 샀던 뭐 물품이라든지 뭐 고가의 물품을 사고 다녔다. 이거 사실 이 본질과는 아예 무관한 거거든요. 그게 진짜로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분명히 그 앞에도 지금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무슨 신상을 털겠다. 참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안 돼. 굉장히 기형적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류호정 의원 얘기도 막 같이 하면서 뭐 조문을 하는 게 그렇다고 또 2차 가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섞였어요. 그러면서 근데 사실 저는 여자로서 4년이라면 정말 긴 시간인데 그 4년 동안 그걸 어떻게 견디고 같이 일을 했을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 4년 동안 이제 피해를 당했던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4년 전에 그때 바로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이제 삼선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뭐 이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4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그것만 땄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뭐 제가 기자회견을 그래서 말을 이게 항상 그래요. 공인들이 이제 무슨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한 단어만 따거나 한 문장만 따서 인용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그런 거 많이 당하거든. 맞아요. 사실 앞뒤 지금 자르고 딱 이렇게 워딩만 편집하면 나쁘게 보일 수 있는 말들이 참 많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요. 조심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제가 뭐 있어 보이려고 포렌식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갔는데 그 있어 보이려고가 아니라 그 엄청난 증거가 막 있다는 찌라시가 엄청 또 떠돌았잖아요. 무슨 사진이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보통은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피해자의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은 빨리 이제 내가 피해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파바박 공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피해가 입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논란이 마무리 지어지고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는 벌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대화 뭐 비밀 대화 신청한 거 그거 한 장만 들고 나와서 이거를 이게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조금 이제 답답한 마음에 엄청난 증거가 있어 보였는데 내가 피해자라면 빨리 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뭔가 그게 아니어서 아쉬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있어 보이려고 기자회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와서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꾸준히 그 맥락과는 무관하게 이제 발언들이 짜집기 돼서 나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전 2차 생산이 많이 됐던 게 결국은 박지희 아나운서가 이제 TBS의 한 프로그램을 출연하다 보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이 TBS에 대한 공격으로 돌리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네. 제가 이제 과학기술방송통신 네. 이제 위원인데 거기서 이제 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가운 이름을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까지 이름이 오르내리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청정구역 풀 워딩을 받겠냐? 네. 안 풀 보죠. 워딩을 안 봐. 네. 그냥 기사만 보시죠. 기사 보고 이제 빗줄 쳐갖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남국 의원 것도 사실은 뭐 안 보고 그냥 몇 가지 워딩만 따서 이제 김남국 의원을 매도하긴 했었죠. 지금 뭐 속속들이 이제 무혐의 이런 걸로 불기소 처분이 나오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체 문장을 어느 정도는 방송이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아닌가.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예민한 사건이 생기면 네. 그거는 박지희 아나운서도 좋은 경험을 한 거야. 이게 아주 정제된 워딩을 해야 돼. 양쪽 다 어디서 어떻게 누가 상처를 받고 누가 어떤 의미로 왜곡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사평론할 땐 상관없는데 네. 이런 문제는 조심을 해야죠. 사실.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심해서 발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1년 전 발언까지 다 찾아내서 기자들이 또 기사를 쓰고 하니까 와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인사청문회 할 커질 때는 수도 10년 전 있겠구나. 발언까지 다 찾아요. 와 진짜. 우리도 옛날에 상대방이 청문할 적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공천할 때 네. 잘 모르는 분들이 새로 오시잖아요. 그 별도의 그분 검증팀들이 그분의 발언 옛날에 김용민 씨 사건이 생기고 네, 나서는 네, 네, 네. 5년 10년 전에 그분이 했던 발언 글 쭉 스터디를 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에 안 맞는 발언을 한 게 있는가 없는가 찾아내요. 안 그러고서는 왜냐면 언제 어디서 그 보수 진영의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고 네. 심지어는 이제 우리 당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을 공천하면 또 우리 당 당의 지지층이 이미지가, 예. 또 그 네티즌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또. 맞아요. 진짜 빨리 찾아내는 그런 것 같아요. 분들이 왜 이런 발언하는 사람을 당신네 당에서 공천했냐 이렇게 또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의식하면 더 재미있게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네. 재미있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위험성이 있어. 툭 튀다가 어떨 때는 정청래 의원처럼 조어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고 네. 네. 어떤 경우는 그냥 수모롭게 얘기했는데 그게 걸리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진이가 그게 아니었다고 하니 네, 다행입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유명해졌어요. 네, 그래서 반론을 했으니까. 나는 저기 포털에 갑자기 박지희가 뜨길래 네. 내가 아는 박지희 이름이 여기 왜 뜨지? 그걸 봤는데 네. 보던 내용만으로는 고약하더라고. 네. 그래서 야 이렇게 또 얘기했나? 그래서 오늘 만남 물어보려고 했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쭉 흐름상은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네. 이제 사람이라는 게 듣다 보면 한 마디 한두 마디에 딱 네, 걸리는 맞아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의미의 발언이었다면 그게 편집본이 올라오기 전에 아예 그렇죠. 커트가 됐을 건데 음. 그런 부분이 좀 뭐 무섭긴 했지만 이번에 큰 공부를 했고 잘리긴 그래서 했지만 이제 청정구역은 못 나가죠 이제. 청정구역에서 제가 일자리가 없어진 걸 알고 그럼 청정구역에서 발언을 해서 네가 잘린 거니까 청정구역은 나와라 다시. 그래서 이 작가님이 일정한 또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청정구역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방송을 해라 하시더라고요. 진짜 굶어 죽게 생겼네. 이게 사실은 진짜 뭐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말실수를 하는 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라리 징역을 갔다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 가끔씩 들어요. 말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해도 이게 계속해서 용서가 안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맞아요. 어디 감옥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은 그래도 한번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용민이 형은
감옥 갔다 와봤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감옥 갔다 오신 분 감옥 얘기를 쉽게 군대도 하네. 갔다 오시고 감옥도 갔다 오셨어 지금. 감옥 얘기를 쉽게 해. 감옥에 웬만하면 안 가는 걸로. 네. 지희 씨는 근데 이런 경우가 처음 겪어본 거죠. 이렇게 그럼요. 본인이 처음이죠. 말한 걸로.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정말 제가 나쁜 마음으로. 근데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얘기를 그 했다라고 발언은 청주한국에서 한 거잖아. 예. 네. 근데 공격은 TBS에 출연했다고 그래서 예, TBS 처음에 기사가 아나운서로 나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하나하나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얼마나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사시는지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웃지 마시오. 네, 뭐 이미 많이 우습게 하니까 또 기사가 나가면 어쩌나. 나랑 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오창석의 대법원 이슈는 이렇게 때우는 건가요? 네, 이렇게 뭐 반론하셨으니까 악의 정도 하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네. 이 오해는 좀 꼭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또 제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그래요. 말씀 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인 정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상처에는 호시디 우상호 약은 약사에게, 정치는 우상호에게. 네, 이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난주에 그 이재명 도지사가 네. 이제 마지막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살아날 것인가 그대로 추락할 것인가 다들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7대5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예, 판결이 나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대선 판도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낙연 의원이 23.3%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18.7%입니다. 이게 오차범위의 접전이라고 한다면은 뒤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이 판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은 이제 선거법이 우리나라 선거법이 엄격해요. 네. 보통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떤 것은 안 된다. 그 외에는 다 되는 거야 선거운동이. 네.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한 방식을 열거해서 그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네거티브 방식 네. 이게 뭐냐면 다 닫아놓고. 네. 근데 항상 말의 자유는 풀고 뭐 돈은 묶는다 이렇게 했는데도 말도 많이 묶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 왜냐면 사실 우리 삶은 일생 자체가 그냥 선거운동이거든. 사람을 만나고 뭐. 근데 이걸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제가 선거법 첫 번째 제가 70만 원 판결 받은 게 호남 당원들이 모여서 친목회를 만들었는데 그 친목회 가서 축사를 했어. 네. 20명짜리 친목회. 네. 다 당원이야 100%. 네. 그래서 거기 회장님 새로 친목회 새로 출범을 축하드리고 새로 회장 되신 분 앞으로 고생 많으시겠다고 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잘 부탁합니다. 이게 사전 선거 운동이야. 그래서 70만 원 받았어요. 아, 그건 너무. 그래서 잘 부탁합니다 한마디가 네. 나를 찍어달라는 지지 호소였기 때문에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세상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 그때 떨어져서 원외위원장인데 네. 우리 당원들 앞에서 그렇죠. 아니 그 잘 부탁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전 선거 운동으로 해서 아니 그럼 당원들이 뭐 다른 당을 찍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당원인데. 그러니까 난 거기서 굳이 지지를 호소할 필요도 네. 없는 100%나 찍는 분들이 모였는데 어쨌든 법원의 가수 판결은 7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이하니까 살았지만 그 내가 세상에 이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예.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말을 묶을 때는 뭘 묶냐면 허위사실 유포는 내 상대방이 오창석이야. 네. 오창석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오창석을 비방하는 거예요. 음. 오창석은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돈을 먹었다. 뭐 무슨 뭐 바람을 펴서 무슨 저 애가 딴 데서 키우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막 하면 네. 이 사람을 떨어뜨려서 나를 당선될 목적으로 이 사람을 비방하는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처벌하려고 하는 처벌 목적이에요. 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근데 지난번에 우리 당 의원들을 대거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 자랑. 내가 뭐 누구를 만나서 무슨 법원을 이전하려고 했다. 네.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로 거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 다 무죄 나왔어요. 아니면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너 니네 형을 강제 입원시켰지. 김영환 이번에 일산에서 떨어지신 분이 네.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난 관여한 바 없다. 그럼 뭘 관여한 바 없다고 한 건지가 불분명하잖아. 네. 그래서 1심은 그래서 무죄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 회피적 발언이긴 하나 네.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 네. 더군다나 김영환이라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 방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2심 가서는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예요. 자기 방어한 것도. 근데 나 관여한 사실 없어요. 네. 근데 관여한 사실 없다는 게 어디까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차피 토론이니까 TV 토론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그 공방전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 처벌하기 시작하면 이제 토론을 못 해. 그렇죠. 그럼 사실 뭐 저 같아도 안 나가고 싶을 것 같고. 몇백만 원 내고 벌금 내고 안 네.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짧은 토론의 공방전 사이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없는데 그거를 유죄 판결을 내린 게 난 2심 유죄 판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심지어 지금 대법원 가서 7대 5라는 거 아니야. 5. 네. 네. 그래서 그 5의 주장 중에 박상옥 대법관 얘기를 이렇게 그 보고 나서 내가 야 저건 변설이다. 저건 그냥 이재명 싫은 거다. 그냥 유죄를 주기 위한. 그렇죠. 이재명 싫은 거예요. 저런 애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판결의 이유, 반대 이유를 적시했는데 네. 선거를 띄워보는 선거 현실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박상옥 대법관 같은 분이 하는 그 5가 다 그렇게 주장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네. 그러니까 정치 영역, 선거운동의 영역을 법관들이 앉아갖고 응? 그렇죠. 국민의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돈을 뿌렸거나 누구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네. 또 허위사실을 너무 극단적 거짓말로 고의적으로 네. 범죄라는 건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유재명 지사는 김영환이라는 분이 공격을 하니까 네. 화급하게 방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의적으로 무슨 거짓말할 목적으로 막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잖아. 네. 이런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잔인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첫 번째는 이 판결에 관한 소회를 잠깐 좀 말씀드리고 다행히 살아나서 네. 이제 내가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그 이 지지율 변동 문제는 사실은 이재명이 많이 올랐다보다는 이낙연 후보가 많이 떨어졌다. 40%대에서 20%대. 맞습니다. 네. 이게 더 충격이죠 지금. 근데 이게 나는 정확한 건지 일시인 건지 이건 좀 더 다음 한 2, 3주를 봐야 된다. 이게 추세면 네. 네. 그럼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면. 이재명 지사가 올라간 건 당연히 이제 그 무죄 판결의 영향도 있고 예. 네. 최근의 상승세에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또 지켜봐야죠. 그러면은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게 민주당 내에서 바라보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된 거는 좋은 일이지만 이낙연 의원이 굉장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지율을 달리다가 이렇게 또 내려온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정치가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호감도가 이렇게 쭉 있다가 네. 네. 검증이 들어가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에 의한 검증은 아니나 이낙연 이제 국무총리를 그만둔 독립적인 정치인 이낙연의 이 뭔가 카드들을 보여줘야죠. 그럼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어떤 분명한 어떤 이낙연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 어떤 뭐랄까 그 어떤 색깔 네. 또 이런 것들을 아직은 보여주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잘 드러내셔서 이 양반 이런 분이네.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대통령을 도와준 좋은 국무총리로서 또 야당을 잘 제압한 그런 그 이미지 호감도가 높았다면 이제는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이걸 만들어내시는 일을 좀 하셔야지.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여주면 계속 내리막이 갈 수도 있고 네. 정치될 수도 있죠. 지금 3위가 윤석열 네. 더 올랐더라고요. 13점 거의 14% 나오더라고요. 13.7 정도? 13.5. 근데 난 그거는 윤석열 씨 본인도 네. 자기를 조사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조사하는 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10% 나오고는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안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쓰지 말라고 그래요? 했어요. 했어요. 그럼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서 계속 흥행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런 거죠. 관심 네. 끌려고. 근데 이제 그 조사를 해야 많이 보거든. 하긴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여론조사는 당 지지율이 아니에요. 대선 후보 지지율을 네. 제일 많이 봐요. 근데 그럼, 그게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그게 드라마틱하면 훨씬 더 열동률이 높아지지. 근데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현직 검찰총장을 야권 후보로 분류해서 조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긴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회사들도 아무리 장사 속이지만 너무 심한 거야. 이 사람이 그만둔 상태라면 네. 본인이 안 한다고 해도 야권 후보로 넣어볼 수 있어. 네. 근데 어떻게 여당이 여권에서 임명한 대통령 대통령 임명 여권의 검찰총장을 야권 대통령 후보로 조사를 할 수 있냔 말이야. 그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네. 이 정도면 사실 조금 이따가 이제 김동연 부총리도 야권 후보로 이제 벌써 분류해서 벌써 지금 그런 데고 얘기 있죠.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 혹시 우상호는 그런 안 하나? 강력한 여권 후보지 않습니까? 야권 너무 후보 아니에요. 열아서.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지층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의 수사나 또 이 접근 방식이 못마땅하더라도 네. 윤석열을 몰아내서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는 일은 하면 안 돼요. 네. 그건 우리 지지층도 네? 고민을 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단 임명을 한 인사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이번에 검언유착 사건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건 윤석열 총장이 네.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나는 이 정부를 좀 수렁에 빠뜨리려고 아니, 이 그런 정부와 거잖아요. 무관하게 네. 지 참모를 감싸 안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과감하게 수사하면서 네. 지 참모는 끌어안잖아. 그런 식의 모습이 윤석열도 공정한 사람은 아니네. 이런 이제 의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는 거죠. 나는 그 전까지는 그 측근 검언유착 사건 나오기 전까지 나는 그렇게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지층이 막 욕을 해도 네. 야, 임명을 한 사람이 조국이고 대통령인데 배신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그 사람 욕하면 대통령 욕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그런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요. 사실 임명권자 욕하는 거라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여당 의원으로서 불만이 있어도. 근데 요번 건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의 방식에 네. 여러 편법을 동원하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해. 그냥 수사하면 되지. 뭘 이런 방식 무슨 심의를 열었다가 뭐 정말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가 막 이리저리 빠져나가잖아요. 감찰부에 넘길 거를 무슨 인권 네, 맞아. 인권감독부에 이게 다 편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소심파고 강골이라더니 하는 짓은 보니까 지 오른팔은 다 감싸는구만. 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신뢰가 확 가더라고. 안 가더라고. 깨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에이 저거는 추미애 장관 말이 맞다. 아니, 나만 해도 내 오른팔 관련 사건이면 오히려 더 내가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라고 그러지. 엄중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자기 측근이 날아가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사건 내용을 보거든. 별게 아니라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감싸겠어요? 조사해 이렇게 하겠지. 근데 야 여기 잘못하면 이거 기소도 되겠네. 재판 가면 이거 골치 아플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 기자가 구속당했잖아요. 네. 네. 기자가 구속당했다는 게 뭐요? 뭐가 있었으니까 영장이 뭐가 있는 거지. 네. 영장을 아무나 치나. 네. 물론 이제 그 기자가 막 지우고 없애고 해서 그렇긴 한데. 본인 뭐 컴퓨터랑 뭐 핸드폰 이런 거 다. 그러나 그 범행의 소위 말하면 유죄 가능성을 없으면 그 사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해서 기각시켜 버리거든. 네. 근데 이거는 특히 언론인 관련된 거는 판사들도 조심하거든. 구속시킨 건 보면 이거는 충분히 법정에서 다룰 만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윤석열도 딱 보고 그 판단을 안 하겠어? 법률가가? 야, 이 잘못하면 자기 참모가 엮여 들어가겠구나. 엮여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근데 무리한 짓을 한 거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강요미수가 들어가 있고 후에 과연 한동훈 검사장과 이제 커넥션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모 관련돼서 이제 전개가 될 것 같긴 한데 뭐 녹취록 몇 개가 어쨌든 채널A에서도 네. 이 보도 자체, 이 취재 자체는 취재윤리 자기네가 설정한 취재윤리 강령을 위반했다. 회사가 인정했어요. 그건 뭐냐면 취재 잘못했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취재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발표도 했고 법무부에서 발표한 지침은 모든 언론 관계는 공보관으로 일어나라. 네. 직접 만나지 마라. 발표했잖아. 그것도 어긴 거요. 한동훈이 저 이동재 기자를 만난 건 만나면 안 되잖아. 그거 다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지침도 어겼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땐 이 윤석열 지지율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예. 어쨌든 저는 이 언론사에서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을 자꾸 넣어서 조사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바람을 타고 혹시 대권 주자로 나설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검찰총장 연임을 시켜놔야지. 그냥 여기 있어라. 강제 공직자행으로.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그래도 더 시켜야지. 실제로 야권의 지지층이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여권에 예? 네. 상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네. 조국 잡아놓고 막 수사하고 막 예? 저 최광욱 막 기소하려고 그러고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권의 민정 라인은 다 뭐 잡아놓으려고 하니까 야당 지지층은 시원하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러나 저는 아무리 윤석열이 이렇게 망가진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가겠냐? 그건 아니라. 또 막상 그렇게 가면 쉽지 않아요. 또 정치인의 영역을 검증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장모 문제 바로. 제가 그런 거 전문가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이 휴대폰으로 봤던 그 내용이 이제 공론화가 되는 거죠. 그 장모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없어요. 네,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온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꼭 그런 거 이제 유머고. 어쨌든 지금 이제 대선판이 재밌어지고 있죠. 점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압도적으로 한 명이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것도 흥행거리로서 나쁘진 않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김종인 위원장의 그 후보는 언제쯤 등장할 거라고? 아니 그거는 이 김종인 화법을 잘 보셔야 돼. 내가 우리 같은 당을 이제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를 잘 해봤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분이 말하는 거는 실제로 백종원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수 진영이 다음 후보를 정하려면 홍준표 김태호 유승민 이런 유의 이미 검증되어서 신선도가 없는 사람들을 하면 안 된다. 젊고 발랄하고 뭔가 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어떤 신기원을 만든 사람들 중에서 발탁해야 된다. 그럼 자기가 사람을 키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4월달까지 뭐 어떻게 키워요? 불안하죠.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계속 이 사람이 어떤 언수를 통해서 생각을 바꿔주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했다가 김택진 얘기했다가. 네, 맞아요. 김택진.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이런 유형의 새로운 발상들을 해라. 그러지 않고 보수가 살 수 없다. 그 암시를 계속 해주는 거지. 진짜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본인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죠. 시켜주면 하실 분인데 내가 볼 때는 저쪽 보수 정당이 임종인 대표는 비대위원장 정도로 이용해놓고 왜냐하면 본인이 젊고 발랄하고 참신한 사람이 필요하다 해놓고 자기가 나오기는 어렵죠. 그 정도 염치 없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혹시 차라리 오창석이 가는 게 젊고 발랄하고. 저는 이제 뭐 팟캐스트 몇 개만 틀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여보세요. 2만 표밖에 못 얻는 듯이 지금 뭘.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해 미래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 보다는 민주당 무조건 이길 거 아니에요. 두세 번도 나갈 수 있지. 여기서 받아주지도 않아. 조경태 의원이 펄펄 뛸 거야. 조경태 의원은 대선 후보 됐으면 좋겠어요. 조경태 의원은 은근히 이제 내가 좀 중심에 섰으면 하고 이제 선거 조경태 직후에. 의원은 꿈이 있어요. 네. 부산시장이나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도 이제 선수가 꽤 됐잖아. 우선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죠. 최고위원까지 했는데 최고위원 이상으로 이제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 안에서 크기는 참 쉽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또 김경수 지사가 있거든요. 네. 김경수 지사 무죄가 난다. 왜냐하면 유리한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무죄가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떻게 대권 레이스의 이름을 좀 울릴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친문 진영은 김경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다고 봐야 되죠. 문제는 뭐냐? 본인이 대통령이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지금요? 자기는 경상남도의 발전에 좀 더 매진하고 고향을 해도 이번이 아니고 그 다음 쯤에 국민이 선택해 준다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는 아직은 무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죠. 무죄를 받으면 옆에서 막 사람들이 너도 하라고 막 하고 그때는 김경수의 지지도도 이재명 못지않게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재명 도지사도 그 판결이 나기 전에는 나는 경기도를 뭐 경기도정에 좀 더 전념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가 이제 판결이 딱 나고 나니까 이제 뭐
말을 바꾸신 게 아닐 수도 있지만 표현이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죠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뭘 바뀌어. 지난번에도 출마했던 경선 나왔던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네. 대권에는 별로 약간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는데. 아니 그거 그냥 네. 뺑기친 거지. 아니 무슨 그런 지도하고 나도하고 다 아는데 무슨. 꿈이 내려가진 않는다. 아이, 다만 이재명 지사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막 애를 태우고 막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야. 안 돼 말고 뭐 대세 흐름. 시원시원해 실제로. 실제로 이 지사가 그 내가 대변인 할 때 부대변인 내가 시켰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아닐 때. 원외. 예, 그렇죠. 원회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닐 때 시켰는데 그때도 대화해 보면 형님 뭐 내가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할 수 없죠. 뭐 변호사 해야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친구의 장점이 뭐냐면 그렇게 막 이렇게 애를 끓이면서 지지율이 1% 더 올라야 되는데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좀 시원시원한 스타일이에요. 일부 지지층에서는 꽤 호감도를 갖는 이유가 시원시원하다. 어쨌든 분명한 진보의 색깔을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매력인 거지. 선명성.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 보면 그게 그 사람 성격이에요. 진짜로. 김경수 지사는 대단히 신중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뭐 이런 말도 못하나? 그냥 쫙 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시원시원함이 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특히 그 진보적 지층에서는. 어쨌든 나는 우리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다 특징들이 있어요. 이낙연 선배. 캐릭터가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해.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재밌어. 나는 김경수 지사가 무죄 나와서 네. 이 대선 나오는데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약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깜짝 놀란 게 김경수 지사 이렇게 파괴력을 크게 보시는지 전 전혀 상상도 못했어서. 그 이유는 내가 좋아하니까. 네. 개인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사람이 먼저다. 덥다 더워. 어쨌든 닭갈비 사장님이 등장하면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또. 아니 그건 몰라요. 아 그래요? 예.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조금 무리한 기수였다. 그러니까 참 왜 내가 요즘 느끼는데 왜 우리 당 도지사 시장들한테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이런 구설수에서 고생을 하는지 참 답답해요. 어쨌든 뭐 잘 되길 바라고 어쨌든 나는 좀 바라고 있죠. 무죄가 나와서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네. 대법까지 최종 판결까지 가려면. 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면 이낙연, 김부겸 2파전으로 좀 뭔가 이런 구도로 쭉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박주민 최고가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시 좀 판세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박주민 의원의 장점은 우리 권리당원 안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이분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는 이제 진보 개혁에 대한 진정성,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털털함,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또 세월호 변호사로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그 기존의 아주 저같이 뻔한 정치인과는 좀 달라 보이나. 뻔하지 않습니다. 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하려는 박지민 안 하잖아. 박지민. 오창석은 바로 하잖아. 이런 겁니다. 삶을 연장시키는. 근데 그 굉장히 이게 체급은 확실히 낮죠.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급이라는 거는 이낙연, 김부겸에 비하면 체급은 낮죠. 재선 의원 선수도 낮고. 그런데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인기도는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죠. 최고위원으로서는 1등을 하는데 네. 맞아요. 과연 당대표로서도 선택을 받을 거냐. 예, 최고위원은 1인 2표라.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을 찍고 네. 두 번째 표를 박주민에게 준 사람. 네. 맞아요. 1위 후보를 박주민을 찍고 그다음에 한 표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찍고 이렇게 선택을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어서 그 중복 선택의 혜택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한 표밖에 없잖아. 과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사람은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있고 한 사람은 영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있는데 박주민 의원의 기반은 서울이란 말이에요. 서울은 지역으로서 하나로 뭉쳐지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 지역이라고 하는 큰 기반은 없고 오로지 개인의 인기와 그 스타일로 승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약점이 있죠. 다만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이낙연 대 김부겸 2파전으로만 가면
이 너무 격돌하는 모양이 과열 양상이 있잖아요. 나올까 봐. 근데 네. 그 걱정했는데 그러면 이제 분열적 영원한 격돌 네. 이게 안 좋거든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나옴으로써 3파전이면 이게 완충지대가 생겨.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단둘이 예를 들면 이낙연 김부겸만 나오면 둘이 설전을 해야 되잖아요. 막. 그렇죠. 근데 가운데 박주민이 있으면 두 사람 얘기하다가도 박주민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뭐 이런 토론회를 상정한다면 그러니까 훨씬 더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게 되는 가능성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재미있는 흥행 요소가 하나 생겼다. 그리고 갈등과 격돌을 조금 완화시키는 역할도 박주민 의원이 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 뭔가 그 2명 중에 1명이 될 게 너무 뻔한 그 게임에 내가 그냥 들러리로 나가는 게 사실 유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원식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은 대중적 스타는 아니잖아요. 경륜 있는 우리 당의 지도자인 건 맞는데. 예. 그러니까 영원한 대결로 가고 대권 후보들의 경쟁으로 가는 것 같아서 긴장했는데 네. 박주민이 예를 들어 의회의 바람을 지킨다면 네. 뭐 사실상 대표가 안 되더라도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하면 박주민 의원으로서는 대성공이죠. 대권 후보랑 붙어서 그렇죠. 비등비등한 만약에 저기 표를 얻었다. 바로 대권 후보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재선의 스타 의원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정책 비중이 확 올라가는 거물급 정치인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미래 대통령 나가. 저요? 제가 왜 갑자기? 미르 대통령? 미르 대통령. 미르. 죄송합니다만 마감 끝났습니다. 제가 다행이네요. 고물급 정치. 얘는 뭐래도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박주민 의원의 출마 선언이 약간 뜬금없어 보이면서도 네. 의외로 재밌는 요소가 되겠다. 근데 사실 당내에서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건 맞죠. 이렇게 제3의 인물이 못했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이분이 내가 오늘도 취재를 해봤더니 젊은 초선 의원들 그러니까 나이가 40대인 의원들끼리 모여서는 의논을 했더만 박주민 의원이 그리고 거기서도 권유가 있었고 본인도 고민을 했었고 고민을 오래 해왔대요. 그럼 적지 않은 갑자기 득표를 결정한 게 할 수도 아니고 있겠네요. 박주민 의원은 굉장히 오래 고민했고 그리고 가까운 의원 젊은 의원들이 나가봐라 우리 이렇게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재정 의원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하고 하면서 박주민의 대표 출마도 같이 의논했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단독 거사는 아니에요. 저는 되게 흥행 요소로 너무 좋다고 느꼈던 게 일단 주변에 제 친구들 있죠. 그냥 당원 활동을 크게 많이 하지 않은데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참신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대 할아버지 싸움이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싹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할까 되게 그 호기심 어리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좋죠. 관심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젊은 층과 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좀 이렇게 좀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당원들은 박주민 의원의 한 방을 또 기대할 수도 있고 한번 봅시다.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여기서 아무리 득표가 뭐 저조해도 박주민 의원의 출마는 성공이에요. 일단 출마 자체가 성공이에요. 크게 잃을 게 없죠. 그렇죠. 샤우팅 넘치는 연설을 또 해주실 거라 봅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체육관 선거를 안 하니까 우리가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TV 토론하고 온라인 연설밖에 없어서 이제 그게 좀 아쉽지. 박주민 의원이 연설 잘해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할 때 이제 마이크 단상에서 내려와서 부산에서 샤우팅을 하면서 그 곳곳을 누볐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긴 했었는데 되게 참신했었어요. 그 모습도. 그런 것도 아마 표심에 많이 작용됐을 아니 텐데. 그러니까 그 양반 보면 되게 진지하고 뭐 이렇잖아요. 의외로 또 그런 아이디어 쇼맨십도 있어요. 근데 말씀 잘하시죠. 예전에 우리 청정구역에도 나오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박주민 의원님. 뭐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이제 김태현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꺼내서 지금 그걸로 계속 시끄럽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끄럽다니. 네. 여당 원내대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국민의 관심사를 사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좀 당황했어 지금. 무서워한다 무서워. 이게 시끄럽다는 무서워해, 게 지금. 안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화두를 던졌다. 그렇지.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미리 연설문을 미리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당일날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길래
김 대표가 이걸 또 꺼내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충청권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났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저거 충청권 표 가져오려고 지금 저 근데 얘기한다. 또 이런 충청도에 얘기도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다 찬성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정진석 그쵸, 의원을 그쵸. 비롯한 미래통합당 반대하기 충청도 의원들도 어려울 거예요. 다 찬성한다. 반대하면 거기서 이제 쫓겨나요. 네, 이제 이번에 임기가 마지막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반대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구상 차원에서 보면은 괜찮은 생각인 것이 이렇게 실제로 수도 뭐 이렇게 이제 청와대, 국회, 네. 법원을 이제 세종시로 가져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국회는 지금 국회 부지가 있어요 거기 어. 이미 세종시가 국회 부지로 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뭐 분원이라도 짓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저는 이제 서울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수도 사실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 행정부 대매 국회가 다 옮기면 네. 아무래도 이 영향이 있죠. 그렇게- 그래서 네. 옛날에 그 행정수도 이전 반대 운동하시던 저쪽 당 사람들이 주로 퍼뜨린 말이 수도 이전하면 서울 아파트값 반값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쫙 퍼뜨렸어. 나한테 또 그때 내가 초선 의원 때인데 어마어마하게 우리 저 지역 주민들이 막 지나가면 만약에 수도 옮기면 떨어뜨릴 거야. 집값이 반토막 난대서 어떻게 집값이 반토막 나요? 그랬더니 의원은 집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의원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더 슬퍼. 집이 근데 어쨌든 그때 집값 반토막 난다고 하도 저쪽 야당이 그 당시 야당이 하도 선전을 해가지고 먹혔구나 약간. 뭐 엄청 먹혔어. 그래서 그다음에 선거 때마다 졌어.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공급 얘기하지만 내가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공공주택을 늘려야지. 네. 그냥 일반 분양하는 주택만 늘리면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요. 강남에 또 도는 얘기가 다 아시잖아. 해운대 부산 해운대나 뭐 어디 저기 어디 전라도 어디 사시는 분들이 강남에 집 한 채 다 산다는 거 아니야. 네. 현금들이 있는 분들이.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 사놓고 있는데 집을 새로 공급한다고 그래서 집값이 내려가냐고. 그 투기 수요. 서울에 집을 사놓고 그 나중에 돈 벌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걸 차단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지금 서울은 세대수 비교하면 집은 이미 100% 이상 공급률이에요. 네, 맞아요. 120% 정도 된것 근데 같더라고요. 전월세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 네. 그건 뭐야?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는 그렇죠. 소리야. 전체 비율에서. 왜냐면 10채가 있었는데 사람은 10명 살아. 근데 처음에 5명이 세대로 살았는데 6명이 세대로 살아. 그럼 4명이 10채를 갖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집을 다주택 보유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공급 늘려라. 그럼 늘리려면은 막 그냥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처럼 막 200만 원 짓고 그래야만 되는데 그거 지금 어디다 짓냐고. 없죠. 땅이. 그래서 나는 공공주택을 임대주택을 확 늘려서 네.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좀 저렴한 쪽으로 옮기면 네. 그럼 전세값을 올려봤자 전세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네. 일부를 지금 전월세 수요 일부를 다 공주택으로 많이 이전시켜 놓으면 응? 그러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잖아. 그럼 네. 갭 투자를 못 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전세 가격의 상승과 주택 가격의 상승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고. 그리고 자꾸 전가하니까. 네. 그래서 좌지간 여러 대책을 세우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되게 복합적인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대학교들도 좀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 이런 아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강제 이전이 네. 사실은 지금 대학교가 지금 좀 지나면요. 대학교 3분의 1이 문 닫아야 돼요. 근데 뭘 옮겨. 가만히 있어도 3분의 1이 문 닫아야 되는데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문 닫고 있다고 하는 마당에 가만히 놔둬도 지금 문 닫을. 오히려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 집중이 문제거든. 네. 그러니까 일자리나 또 새로운 먹거리들을 자꾸 지방에서 만들어서 네. 지방 균형 발전. 이게 결국 수도 이전은 균형 발전 논리거든. 네. 그래서 수도권으로 경제와 일자리와 무슨 학교 이런 것들을 집중시켜서 생긴 문제들은 네. 사실은 이제 좀 다른 대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뭐 법원, 청와대, 국회의사당이면 네. 그래도 국회의사당은 마음 먹으면 제일 먼저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임기 안에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좀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결정 정도만 아니 나오고. 여야가 합의해야 되니까 법을 통과시키려면 이런 문제를 근데 어떻게 사실 지금은 어렵진 않잖아요. 뭐가요? 좀 조금만 설득을 하면 통과를 시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문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이런 방법 안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반대하면 충청도 민심을 이렇게 내고 찬성하면 우리 정책을 따라야 되니까 노코멘트로 가고 있잖아요. 굳이 하는 말이 이제 왜 이 시점에 얘기하느냐 이 정도 얘기만 그렇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김태년 대표가 이 카드 잘 꺼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일관되게 이게 당론이거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세종시가 커지는 걸 보면 반쪽짜리 행정수도긴 하지만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일부 뭐 서울의 교육 문제 때문에 일부 저기 가족이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꽤 많이 내려가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과천을 정부 네. 종합청사가 갈 야. 때도 엄청 반대 많았고 근데 과천이 명품 도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과천 고등학교가 명문고가 됐다고. 네. 유성에다가 과학자촌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다들 뭐라 하냐면 안 내려간다는 거야. 고급 두뇌들이 서울에 살지. 거기 내려가 사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거기 있는 학교가 명문고등학교 됐어. 처음에 과학자들이 워낙 머리가 뛰어난 부부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인의 이가 몰려 있네요. 유전자가. 처음에는 애들을 내려보내지 않고 서울서 학교를 보내다가 거기가 명문고가 되니까 다 그로 내려보내서 거기는 유명한 과학자의 자녀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 구조를 자꾸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죠. 진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세종시가 번창했다고 느끼는 게 이번에 분구됐잖아요. 인구 자체가 많아져서 맞아요. 전국에서요 인구 네.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세종시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인구 분산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명이 국회의원이 되는지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네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보고 야당 얘기 뭐 좀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죠. 향해서 적과 내통한다. 적과 친분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만 본인들의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인가요? 뭔가요? 그렇죠.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박지원 의원이 적과 내통했다는 거는 어쨌든 북한하고 대화를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적과 내통한 거지. 아, 김정일 갔다 위원장하고 그쵸, 회담하고 그쵸.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내통이라고 얘기하면 참 못된 말이지. 아니, 남북 대화를 한 사람을 대통이라니. 그러니까 적과 내통했다는 건 간첩이라는 소리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이 적과 간첩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아주 이 보면은 가끔씩 이런 메시지 낼 때마다 이 정당은 정말 그 대권이나 정권을 차지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정상회담을 안 할 건가? 뭐 적상회담이라서 적의 정상과 만나는 회담을 할 것도 아니면서 굳이 이렇게 워딩을 낙인찍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세게 발언을 할 때는 다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박지원 이 내정자가 국정원장이 되면서 뭔가 이제 좀 정치적으로 이거를 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이런 외교안보 라인이. 그러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분으로 인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분은 어쨌든 6.15 정상회담 때도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좀 북한에서 그래도 좋아하는 인사들 중에 한 명. 좋아한다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북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이 남북 정상회담 때도 기여를 했고, 네. 네. 이 양반이 특사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금강산 관광 뭐 이런 거 할 적에 실제 어떤 역할을 또 했고, 그걸로 옥고를 치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북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와 대화하고 뭔가 일을 풀어가는 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온 고초를 겪은 사람 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통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그거보다는 어쨌든 북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네. 중에 하나인 건 틀림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대환영이고요.
또 배짱이 두둑하고 이분이 가면 북에 가서 듣기 좋은 소리 하고 다니지 않아요. 쓴 말도 해요. 이분은 어디 가서 입을 닫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남이건 북이건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우리 이제 박지원 내정자, 그러니까 내정자 이 두 분이 상당히 합작 잘 할 거라고 보고. 임종석 특사도 특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서훈 예. 이제 안보실장. 네. 전체적으로 이분들의 특징은 북한하고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라인업으로 보면 지금 이러고 이 인사하고 나서 지금 북한이 조용해졌잖아요. 네. 매일 떠들던 김여정도 조용해지잖아요. 딱 보시면 그거는 저쪽에서 이 라인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를 지켜보겠지. 근데 어쨌든 연일 떠들다가 좀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연락사무소 파괴 폭파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러네요. 다시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든 연락사무소 폭파는 난 정말 저건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에 아주 큰 상처를 남겼어. 그래서 나는 그거는 북에 아주. 그래도 이인영 장관이 그랬잖아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좀 교류가 있다고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미 아직은 장관 지금 후보자로서 후보자죠. 청문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북한하고 좀 대화 채널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고 보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전에 이제 확인 본인이 갖고 있는 정세 판단을 이전에 북미 회담에서 분명히 비핵화 의지를 보여줬죠. 네. 볼턴이 걷어쳐서 그랬지. 뭐. 어쨌든 저는 꽤 기대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이 네 명이 잘 협력해서 풀어가면 올해 바로 뭔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대를 놓칠 수 없는. 네. 저는 빈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 끝나면 네. 이제 누가 되던 미국. 그렇죠. 누가 돼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아니 이게 이제 누가 되던 그 사람을 우리가 설득을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거기는 뭐 이미 하던 사람이니까 네. 또 그 말하자면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관계가 돈독하다 이렇게. 그건 미국도 얘기하고 북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위원장 동지와의 돈독한 관계를 뭐 저쪽 그 김여정 글에 써 있잖아. 그럼 트럼프에 대해서는 그런 돈독하다는 걸 인정을 하잖아. 네. 근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돼도 이제 그분을 설득해야죠. 시간은 좀 걸리죠.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대화의 모멘텀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뭐 통합당에서는 뭐 이번에 무슨 학력 위조를 했다 또 예전에 얘기 뭐 다 한번 확인됐던 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적과 친분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색깔 홍색까지 몰고 가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참견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볼까요? 박지원 아니 진짜 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냐 화를 내셨대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에? 근데 막 그렇게 뭐 일일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요 발언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야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아주 그래서 대변인에게 직접 발표하라고 지시하셨대요. 근데 또 그렇잖아. 사실은 박지원 의원은 우리 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당 인사를 모시고 왔는데.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노정객인데. 응? 그리고 내가 참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였거든. 네. 그때 주호영 의원이 바른정당 원내대표였어요. 그럼 적과 내통한 사람하고 그때 계속 대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원내대표 간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도 그때 원내대표 했다니까 가서 맨날 같이 앉아서 회의했는데 그럼 적과 내통한 사람과 내통했네. 주호영 의원이. 우상호에서 우상호 의원님 짤이 지금까지도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러니까 맞아. 정당이 망하지. 그 짤이 아직도 다른 당에서 이상한 말만 하면 그 짤이 아직도 돌아다녀요. 의원님이 정말 실망하고 화난 표정으로 그러니까 저 정당이 망하지 이 짤이 곳곳에 등장하며 제 생각에는 아마 의원님 정치인 인생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그것만 올라오면 사이다예요. 상대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오면. 잘못하고 있는 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문제예요. 세 번째 원내대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으로 쫙 자막이 깔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만 두고 보자라고 좀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원장 막 간다. 됐어. 네, 빨리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박지원 내정자랑 그다음에 이인영 후보자를 향해서 뭐 엄청 날선 비난을 뭐 쏟아내고 있고 지금 보면은 기사도 났더라고요. 이인영 후보자가 이제 가족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내가 여기 33년 동지 아니에요? 네. 네. 내가 얘 잘 알아. 네. 얘 아들이 괜찮으세요? 어? 괜찮으세요? 뭐가? 아니 지금 이제 뭔가 상황을 잘 고통스러울 이겨낼 것 수 있는. 같은데. 여기 상황이. 부부가 아주 힘들어하지. 왜냐하면 이 아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 친구가 고생을 하고 컸어. 몸이 약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모가 둘이 이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다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했던. 그래서 이제 대학 못 가고 네. 공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디자인에 꽂힌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국내 학원도 다니고 스쿨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군대도 가고 싶은데 군대도 안 보내주고 두 번이나 자기가 원해서 저 에세이 저 촬영을 갔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가 그런 얘기도 했어 부모한테. 나 때문에 아버지 정치하는데 여행 있을까 봐 자기 너무 고민된다. 그 얘기만 울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픈 사연인데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얄멸차게. 그래서 내가 항상 하지만 이 인사청문회 때 네. 이 자식 건드리는 건 이건 금지시켜야 돼. 아무리 봐도 자기도 다 자식이 있잖아. 너무 잘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런 아픈 사연이 있는 가정을 갖다가 막 그냥 무슨 특혜가 받은 것처럼 내가 그래서 이것들이 인간이야. 난 너무 내용 잘하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숙명일지 모르겠지만 정도껏 아니 봐서 진짜 문제가 있는 거를 건드리는 건 모르겠는데 네. 다 해명됐잖아요. 네. 군대도 뭐 가고 싶은데 못 간 두 번이나 군대에서 안 된다고 당신은 네. 군대 면제를 맥주병도 들지 못하는 수준이 돼야만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시잖아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어요. 그리고 박지원 이분은 청문회를 한두 번 했어. 문화부 장관 할 때 하고 뭐 할 때 하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언제 방송될지 모르지만 네. 청문회 다 끝난 다음일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진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의 마치 연좌제처럼 정치인의 자녀 인생을 짓밟는 이런 식의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정말 나쁘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사실 뭐 맥주집 했던 이인영 아들 입찰 없이 서울시 용역단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뭔가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것처럼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요. 저쪽 당이 우리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했는데 막 뭐라 해놓고서 청문회 결과 보고서는 채택을 해줬어요. 네. 경찰청장도 막 뭐라 하다가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원장은 잘 모르겠는데 막 이슈를 만들다가 나중에 그 청문회 결과 보고 채택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바뀐 것 같아. 고전 정도는 우리가 유연하게 하자 이렇게 내부에서 아마 지도부가 그런 의논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추미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죠. 네, 이게 어차피 뭐 통과가 될 수는 없지만 이제 해맑게 웃고 계시던데. 네,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오히려 역풍 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옛날식 구정치죠. 안 될까 하면서 네. 문제제기용으로 해놓는 건데 뭐 본인들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 어쨌든 뭐 어차피 할 수 없는 거를 네. 자꾸 시도하는 거는 이제 정쟁을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성공하지 못할 테니까 네. 대꾸할 가치도 없어요. 근데 이 정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렇게 이슈가 안 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신경 안 쓰는 관심이 거죠.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낼 때는요 네. 관철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제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내서 네. 그거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필립 합스터라는 유명한 사건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야당이라도 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무모하게 계속 이렇게 제출만 하는 그런 정치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뭘 내면 통과시킬 자신이 있어서 해야지. 근데 사실 이게 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뭐 일개 장관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다. 이 얘기가 오히려 더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개 검사장이 건방지게 장관한테 그따구 소리를.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오만이 할까요? 딱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개 검사장이 장관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말하는 아무리 사석이지만 기자한테 그런 태도들이 오만불선한 거예요. 난 딱 보고 나서 이 친구가 이렇게 건방졌어? 응?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과 맞짱 떴다. 그거 독재정권 시절 얘기요. 그거를 지금 추억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네. 그렇죠.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직급상 장관의 지위를 받아서 그 독립성을 주는 거는 수사의 독립성을 주는 것이지. 지휘 체계로 보면 어디 지검장 그때 부산지검장이었나 그때? 네. 한동훈 검사장. 진짜 웃겨. 그 캐릭터 일관된 것 같아요. 예전에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도 JK 방이라고 단톡방 따로 파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그 채널A 이전 기자와 관련된 녹취록이 나왔을 때도 뭐 이철 대표 아파트 하니까 그건 파볼만 하지라고. 사실은 이제 이전 기자는 검사 후배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그냥 거의 뭐 수사 지휘하듯이 기자한테 그건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번에 국민들이 좀 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국민의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 게, 권은희 원내대표가 뭐 통합당하고 굳이 손을 못 잡을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그런 정책 방향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같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활발하게 뭐 공조와 연대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추미애 탄핵소추안도 제출을 했거든요. 지금 아예 그냥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민통당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합당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내년 기준으로? 아니 이분이 한다고 해도 되나요? 안철수 대표가 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여러 인터뷰에서는 권은희 그래도 원내대표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 세석의 원내대표가 무슨 원내대표야. 교섭단체만. 진짜 내가 사실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근데 사실 민통당에서는 세석이라도 힘을 키울 수 있다면 합당 받아주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 양반들 지금 무소속 의원도 안 받아지잖아요. 자기 당 출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게 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꼴불견이에요, 이런 게. 굳이 이런데 왜 올라타냐고. 왜? 뭐라도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안철수 그 의원도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약간 국민의 미통당 쪽으로 뭔가 좀 그 긍정적인 제스처를 계속해서 아니 취하잖아요. 이거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 얼른 들어가죠. 근데 거기는 또 그러면 바로 만들어줄 생각이 없잖아요. 만들어줄 생각이. 그렇죠. 관계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손을 못 잡을 뻔 아니죠. 그래도 정치의 세계에서는 옛날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보장을 받고 하고 싶지. 그러니까 내년 대선까지 보고서 사람 없으면 자기로라도 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은근히. 권은희 의원은 들어가서 먹자 이런 거고. 저기 대통령 후보감 없는데 안철수가 들어가면 마치 김영삼 대통령이 저기 민자당 만들어서 했던 것 같은 효과가 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안에. 안철수 측근 중에. 근데 그것도 아니면 서울시장에도 해먹자 뭐 이런 거고. 근데 김종인 대표는 백종원, 김택진 이런 유형의 대선 후보요. 새로운 인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흘러간 레코드판 영입해서 기존 정치인이죠. 틀고 써요, 안 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당에 예를 들어 그러면 친박 진영이 안철수라도 끌어들여서 대통령을 먹자 이럴 거냐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래통합당하고는 또 사이가 또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서로 전략적 동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의 대권 후보 지지율이 좀 높아야 미통당도 영입할 의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5% 미만으로 나오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 양반 데려다가 왜 쓰겠어? 이왕이면 데려서 쓸 거면 당선이 유력한 사람을 모셔와서 쓰지. 나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리 당 안에 후보가 별로 잘 안 보여. 네. 그럼 누굴 데려와야 되겠어. 그러면 데려온 순간 막 30% 40% 올라갈 사람을 데려오고 싶지. 5%짜리 데려다가 뭘 써. 그럼 보면은 안철수 뭐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또 권은영 대표가 뭐 그러면 국민이 원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대표의 모든 관심은 대권이에요. 대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방선거에는 딱히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만약에 출마했다. 네. 당선도 쉽지 않겠지만 당선됐다고 쳐. 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정치 행보가. 정치적으로는 끝나는 거잖아요. 네. 서울시장에 출마한 순간 이 사람은 대통령 출마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럼 끝이지. 그러면 미통당까지 가고 서울시장밖에 안 나와? 그런 정치를 할 리가 없지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안철수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끌어오는 것보단 차라리 무소속의 홍준표나 이런 분들을 데리고 오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디가요? 그 미래통합당. 내가 지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면요. 네. 대선을 생각하면 갑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느냐? 네. 정 후보 없으면 아무래도 내긴 내야지 뭐. 근데 홍준표를 떠낼 수는 없잖아. 네. 아 유승민 죽이는 이게 친박 세력들은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지금 정하지 않죠. 내년에 정하지. 내년 9월쯤에 가서. 지금 그걸 궁금해하셔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 답답해요. 맞아요. 더 답답해. 자기 집 식구들도 답답해하는데. 거기도 답이 아니 없는데. 네. 참 이쪽은 너무 뭐가 여당 쪽은 좀 많아서 문제고. 우리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 뭐. 그래도 이런 판세가 그래도 낫네요. 훨씬 낫네요.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그럼요.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이런 경쟁 구도가 좀 이게 주목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하루는 이낙연 의원을 보다가 하루는 이재명 보다가 하루는 김경수 보다가 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뭐 그 김두관 의원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니 뭐 이렇게 해서 경선 치르면 재밌겠네. 여기에 뭐 또 누가 올라타고 뭐 갑자기 이렇게 박주민 의원 나오듯이 이렇게 휙 나올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또 봐야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처럼 몇 년간 계속 한 진영의 계속 대표적 후보로 쭉 가던 시절도 있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나 그래요. 다만 이제 보수 진영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된 적은 없어요. 항상 예를 들면 김영삼, 뭐 김대 이회창 이렇게 후보,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홍준표.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 후보들이 항상 그 당에서 오래 했거나 아니면 이회창처럼 총리급을 인기가 있으니까 데려오거나 뭐 되게 황교안 국무총리급을 데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진영 안에서 데려다가 리더격인 사람들을 썼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야당을 지금 어쨌든 지금 한 4, 5년 하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한 분은 날아갔고 지금 황교안이라는 사람 이름을 아예 안 꺼내잖아. 아무도 그렇죠. 거론하지 않죠. 완전 사라졌어요. 벌써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홍준표는 또 무소속이고. 그러니까 유력했던 사람들이 좀 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황교안 또 그분 오랜만에 얘기 들으니까 또 이름이 신기하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었나 싶네요. 재단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도록 한때는 맨날 황교안 하던 사람들이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싹 지워지잖아. 정치가 이렇게 냉정하다니까. 그 개그맨 나 같으면 우리 당 대표까지 하시고 총선 때 저렇게 고생하셨으면 모셔다가 식사도 좀 하고 그래서 내가 좀 황교안을 만났다. 잘 지내더라. 이런 얘기도 좀 언론에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 당은 쓰고 버렸잖아요. 하잖아. 밥 한 번 산 사람 없을 걸 지금. 아 그렇겠다. 섭섭하겠다. 섭섭하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 저번에 황현희 씨하고 같이 술을 먹는데 개그맨 황현희 씨하고 같이 술 먹는데 이제 그 다른 분이 야 왜 황교안 그분은 지금 너 안 챙기고 뭐 하셔 이러니까 황현희 씨가 아니 내가 그분을 챙겨야지. 그래도 모른다고 부인은 안 했네. 그렇죠. 의리 있으시더라고요. 같은 황 씨라고도. 집안이 종친으로 되거든요. 그러니 여지 마요. 나도 우병우하고 같은 집안이야. 코너링. 근데 그러고 보면은 우씨들이 약간 다 똑똑하신가 봐요. 뭐 우원식. 그럼 그렇죠. 우리 우 씨가 우윤근, 우원식, 우상호가 다 원내대표를 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네. 한 집안에서 3명이 다 원내대표 하는 건 처음인데. 우병우도 똑똑하잖아. 민정수석. 똑똑하지. 서울대 법대. 소년급제. 문제는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서 문제지. 너무 똑똑해. 네, 이렇게 또 악의정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방송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오창석 평론가님이 또 네. 악의정에 출연을 하셨는데 어떻게 좋으시죠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또 의원님 뵙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았고. 일관되게 간다고요. 네. 아니 전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어떻게 저렇게 드라이하게 애정 표현할 수 있을까? 외웠어. 네. 네, 다른 거 괜히 생각나는 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준비한 거나 잘하자. 네, 머릿속에 없는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뭐 조심하시고요. 대범이 형이 아파서 땜빵으로 나왔지만 가끔씩 또 불러주시면 나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주 나올 것 같은 게 우리 PD님이 오창석 평론가를 아예 저희 단톡방에 초대를 했어요. 일정을 공유하겠다는 거죠. 이제.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자주, 포석으로. 네, 만나면 여러분 많이 반가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악의정 보이는 악의정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방송으로 쭉 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김대범 씨 더욱더 건강해져서 네.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오창석님도 여러분 많은 응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삶에 재미있는 방송,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